좌파 방송 블루웨이브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면서 일정을 담당했던 윤용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주시고. 네. 오늘 관객이 많으세요 지금.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팩트TV 첫 번째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이 스튜디오 찾아뵙는 것 같고 그 사이는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 사장 남천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워낙 이력이 화려하셔갖고 제가 지금 살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가 이거 위협받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제 계기로 나오셨는데 지금 책도 갖고 나오셨는데 이 책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책이고요. 네, 제목은 이재명의 준비입니다. 준비된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준비. 그래서 이재명의 삶, 이재명의 활동, 이재명의 경험이 사실상 지금을 위한 준비,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준비된 리더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것을 알리는 책입니다. 이재명의 진면목입니다. 네. 자, 책이 어떤 책인지는 잘 설명해 주셨고 이 책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집필하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준비는 이제 혁신회의에서 이제 기획을 전부 다 도맡아서 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윤영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 책을 엮는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지내오신 분들, 성남시장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이렇게 쭉 지켜오면서 그 요소요소마다 대표님의 결단이라든지 또 대표님의 고민 그리고 대표님의 활동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담았고 책의 제목이 이재명의 준비인 이유는 역시나 이번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선 직후 곧바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이 시점에 그 준비를 함께 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고 그리고 대표님 스스로가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변에서 함께 해오신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화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녹여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이게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한 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저를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해서 쓴다 그러면 약간 두려울 것도 같거든요. 혹시 그 이 대표님, 이 전 대표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표님의 반응 혹시 어떠신지 들어보셨나요? 혹시 뭐 허락 안 받고 된 건 아니죠? 네. 대표님께 보고는 드렸고요. 네,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동행기입니다. 대표님은 다른 객체가 누굴 바라보면서 적은 관찰기라기보다는 동지로서 함께한 사람들이 옆에서 쓴소리도 했고 어느 때는 지키기도 했고 또 응원도 했고 그런 동지들의 동행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에 가까웠던 참모들이 이런 책을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전 대표님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는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어려웠던 상황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자서전 형태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도지사 그전에 성남시장 그리고 당대표까지 일을 할 때 그리고 회의나 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차 안에서 이동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이런 비하인드 재미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책이다. 그래서 사람 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내가 동행자로서 어깨 동무하며 걸어오는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면의 비하인드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챕터의 장면들도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두 분과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저부터. 네, 저는 2019년도에 경기도 도지사를 하실 때 그때 비서관으로 일종의 함께 보자는 제안을 받고요. 그때부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당시 지사님.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비서관 하면은 갑질의 대상, 갑질을 당하는 대상이었는데.
다른 고초는 없으셨습니까? 갑질을 당한다. 비서관들이 갑질을 합니까? 아니 갑질을 당하는 합니까? 입장이죠. 네, 그래서 비서관이 갑질할 수 있는 세상이 너무 좋죠. 저희가 기억하실지 몰라도 경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명찰을 달고 일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도 뭐 이렇게 찬반이 있었는데 혁명적이었죠. 네, 그건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님의 결정이셨고요. 국민들을 대하고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히 드러내고 일을 하라. 그만큼 책임 있게 일을 하라는 거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누구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그걸 역으로 돌려보면 모두가 명찰을 달고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갑질을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시킨다거나 폭력적인 언사나 행위가 있지는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우려는 이걸 통해서 나의 책임만 드러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네. 아니라 너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너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존중해준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네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인연을 아까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비서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봐주셨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의 대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인연이 돼서 기왕선거 나가셨을 때부터 대표님의 일정, 당시 후보님의 일정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당 대표실의 일정까지 하다가 네네네 지금은 이제 외곽에서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한 탄탄한 조직을 당을 혁신하기 위한 당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그런 정치 결사체를 만드는 일에 한 1년 가까이 매진해 왔습니다. 네, 정말 위원장, 됐죠. 네, 우리 위원장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맡지 않았나라는 운이 생각도 좋았습니다. 드네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어떤 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표님과 같이 일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대표님과 교류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교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그 당시 이제 2021년 재보궐선거가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참패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로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이 부동산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드렸던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그 당시 민주당 당직자들과 또 전달이 된다면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한 32페이지 정도로 썼는데 그 보고서를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시면서 같이 내려가서 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내려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전향적인 상황이 되어야 된다. 과거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우리 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고 사회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꾸셔야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뽑아서 보셨고 그리고 그날 회의가 오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점심 직후에 오후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대표님이 그날 이제 새벽 12시 반에 문자를 먼저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 쓸 거면 직접 보고해달라라고 해서 그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다시 정치를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사실 이렇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는 뭐 3법 개정안 같은 게 굉장히 그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면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을 이제 대표님이 최근에 또 쓰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고 드렸었던 제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동학개미들이 왜 미국장으로 가느냐 줄여서 이제 미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주들의 권리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 수가 전 세계 한 5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총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팩트TV라는 회사가 있으면 팩트TV A, 팩트TV B, 팩트TV C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쪼개기 회사, 이렇게 쪼개기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회사의 시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상속세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권리가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셔야 된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대표님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동형 TV에서 인터뷰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고
자본시장법을 해결해야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이제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위 말하는 효능감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저 같은 당직자도 아니고 직책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굉장히 유능한 리더고 그것도 하나도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직책과 무관하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으면 꼼꼼히 살펴주는 모습에 역시 이런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리더의 등목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랑 되게 많이 비교해요. 제가 그렇게 땅콩 던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제 말을 안 들어서 나중에 지금 존재가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오창석 평론가의 이게 조금 더 보태자면 네. 이재명 대표님, 그러니까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리더십이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영을 구분하지도 않으시고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구분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쓴소리든 단소리든 필요한 얘기다. 그리고 너무 공감이 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쌓여온 이재명이 지금의 이재명이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고 대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분의 자세 자체가 기다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1시간 중에 58분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극도로 이제 아끼십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너무 다르네요. 누구는 90% 그렇죠. 자기 얘기만 그렇죠.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발언에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말은 계속 아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하다 보니 어떨 때는 이제는 사이다가 아니라 구구마가 돼버렸다.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종합되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리시기 때문에 그 결론에 힘이 더 생기고 추진력이 더 붙는다. 이제 그렇게 리더십이 성숙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 이제 MZ들이 그 라떼 나쁜 표현이기는 하지만 네. 개저씨, 네. 할버지 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그 본인들의 주도권을 너무 많이 갖고 특히 얘기를 하거나 네네. 행동을 그렇죠. 할 때 이런 건데 이런 젊은 감각을 가지고 말랑말랑한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두 분의 인연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불호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MZ, 청년 세대, 남성 청년, 국한하자면 더 많은 것 같고 두 분은 그래도 그 연령대로 좀 비슷하게 더 MZ에게 가까이 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나는 내가 느끼기에 이게 좀 다르다. 뭐 얘기하실 수 있는 저는 허위사실입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MZ하고 가까이 가 있지 않고요. 제가 내일 모레 50입니다. 내일 모레 60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MZ하고 가깝다고 하면 저보다 이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오케이. 거기 넘어가고. 세 분 다 지금 다 동안이라 가지고 지금 서로 칭송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리고 3명 다 보니까 다 부산이에요. 아 그래요? 출신이. 자꾸 제가 사투리가 나와. 오락하노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질문입니다. 답을 네. 좀 주십시오. 네. 아니 그 대표님이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현실 반영을 즉각적으로 잘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상인적 현실 감각이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발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념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시대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나의 고집 때문에.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거를 늘 바꿔주는 모습으로 갔었던 것이 저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20대 또는 뭐 다른 연령대, 다른 성별에서
싫어하는 또는 뭐 비호감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 나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주고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투표할 때는 결국은 상대 후보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상대 후보가 정해져 있을 때 그 후보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정해져 있는데 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율 차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그 비율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올 거고 아마 진보 후보가 가졌었던 가장 큰 격차를 이끌면서 아마 저는 당선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대세가 형성됐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거 이재명 그룹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런 거 하나 넣어줬으면 공약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확실히 후속작으로 나왔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저는 공약과 정책으로 커버링 가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유능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란 직전에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 특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당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산업으로 인정해주는 행동 그리고 게임을 유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관 이런 유연한 사고관들이 하나씩 그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본 선거에 들어갔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약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후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공약이 뭐 제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효용감을 줘서 우리 청년 계층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과 경기도 때 살던 네. 청년들이 이제 매달 25일이 되면 청년 기본소득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의 정책이 뭐가 있냐면 이 책에도 나오는데 책에도 나오는 얘기가 어떤 챕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챕터를 정확하게 지금 페이지를 네. 찍으라고 하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생애 첫 국민연금을 일회성의 안에서 시작할 때 이제 경기도나 또는 이제 국가가 이렇게 대신 지급해주는 생애 첫 국민연금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도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가 시드머니 같은 개념이네요. 네. 네, 국민연금을 일찍부터 그렇게 냈을 때 청년들이 나중에 가서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들을 꼼꼼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정확한 공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다른 나라는 아까 앞선 얘기하고 약간 일치하지만 일단 자세 자체가 MZ 세대들은 자기들이 맞으니까 우리를 끌어가려고 한다. 꼰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세요. 나는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라는 자세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 보는 MZ가 이재명 후보를 본다면 우리 이야기가 충분히 통하겠구나.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뭐 그런 것들로 접근이 될 거고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태도의 부분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지금은 유명한 이제 계곡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장을 찾아가서 계곡 상인들과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누구도 그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가지는 게 좀 쉽진 않아요. 실제로 지금도 많은 영상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초반에 상인분들이 화를 막 내시면서 1년에 한철 장사다.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랑 편하게 여기 물장구 치고 놀고 하는 거 이거 왜 뺏어가느냐라고 막 화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막 지자체장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말을 끊으면서 막 화를 내면 다 들어주시다가 그 금액이 과연 진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확신합니까?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계곡은 자연이고 경기도의 것인데 왜 이 업체만 틀어막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말문이 막혀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리금을 주고 1억 얼마를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본전을 찾았다라는 이렇게 갑자기 막아버리면 매출 떨어질 거라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조금만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얘기하면 또 얘기를 다 들어요. 듣고 나서 이미 이걸 한 20년째 유예해주고 있다. 지금 갑자기 또 유예해달라는 건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계곡을 그것 이외에도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나왔던 게 뭐냐면 주차장 그럼 좀 지어달라. 계곡에 놀러 오고 싶은데 그냥 도로에 갓길에 무단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주차 시설을 완비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주차 시설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길 내부를 좀 터서 주차 시설을 마련해주고 또 고속버스가 놀러 오는 경우가 많대요. 단체 손님들이. 그럼 그 고속버스를 어떻게 주차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들어주시고 또 옆에 어디를 가서는
등산로가 참 잘 돼 있는데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한잔하고 가시거나 음식 드실 수 있는데 등산로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거 예산 얼마입니까? 그거 한 1, 2억 정도입니다. 그럼 바로 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예산까지 계산을 해 오시고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분들 불만을 들으면서 그분들을 면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 가능하도록 들어주시는 그 태도가 아마 지금까지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성장해온 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